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통합사회 윤리와 일반사회 영역을 맡고 있는 오늘 원택쌤 임원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강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 총 30강의 고등예비과정 통합사회, 이 추운 겨울에, 그죠? 뭐 겨울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의 통합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3강입니다. 우리 30강 중에 3강이니까 오늘 강까지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10분의 1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첫 발자국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완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그리고 진웅쌤이 옆에서 계속해서 같이 뛸 겁니다. 함께 달려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자, 오늘 3강은요. 우리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하는 단원이 될 겁니다. 내용 쭉 개념들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념 체크,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단원 종합 문제까지 갈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원은요. 우리 3강의 내용입니다. 주시죠. 빠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공부하게 될까요? 키워드는 총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짠! 네, 먼저 정주 환경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도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가 나올 거고요. 네 번째는 도덕적 실천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1강에서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관점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사회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2강에서 뭐 배웠죠, 여러분들? 드디어 행복을 공부하고 있었죠. 행복에서는 뭘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행복의 의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현명한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석가모니,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행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키워드로 잠깐 보여드렸던 것들이 오늘 커다란 4가지 꼭지의 키워드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고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공고, 여러분을 긍정의 자세로 만들어 드릴, 스스로에게 힘을 불러일으켜 드릴 그 성공고입니다. 함께 할까요? 성공고 준비 갑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최고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입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올챙이의 기억을 떠올리러 가보겠습니다. 올챙이의 기억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걸 공부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 중학교 책까지 열심히 뒤져보고 있습니다. 먼저요, 중학교 사회 1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게 뭐 있냐면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이런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서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도 공부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를 공부하는 거였죠. 지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공부했었어요, 여러분들.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키워드 첫 번째, 정주 환경과 관련되는 중학교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마찬가지 사회 1에서요, 보통 아마 1학년 2학기 때 공부했을 거예요. 뭐냐면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를 공부했었습니다. 특히 정치 주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정치와 선거. 이 전체 내용이 관련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선거, 정치 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음,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요,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있어요. 도덕 1에서 뭘 배웠냐면 여러분들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4번째, 도덕적 실천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심화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년 때 배울 수능 선택 과목으로 연결되는 그 길목에 있는 과목이 바로 이 통합사회입니다. OT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거거나 아주 생뚱맞은 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개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굴이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요, 1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선생님이 뭐 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진 않을 겁니다. 키워드 위주로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별표 밑줄 가보겠습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복합적이래. 당연한 거죠.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를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오늘 이거 왜 공부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며요. 하지만 여러분들, 2번에 별표 밑줄이야. 보편적인 조건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조건들. 100%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19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19쪽 넘기세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빨간색 밑줄부터 갑시다.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 뭐라고? 질 높은 정주 환경. 뭐라고?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정주 환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질이 높은 거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정주 환경이 뭐부터인지 체크하겠습니다. 정주. 정주나요, 난 정주나요. 미안. 학기 말에 합창대회 하면 꼭 한 반 정도는 이 노래 합니다. 율동도 꼭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나요, 안정주 나요. 내가 몇 번 봤어. 정주 환경은요, 그 정주는 아니지만 정착하다 할 때 정자고요. 그 다음에 살다 주자입니다. 다시요. 정착해서 사는 환경입니다. 정주 환경, 정착해서 사는 환경이야. 그런데 이 사는 환경이 어때야 된다고? 질이 높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질이 낮다면 혹은 위험하다면 깨끗하지 않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환경은요, 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 필요성 밑줄 칠게요. 기본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주 환경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깨끗한 물, 안전한 방범 시스템,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에 나올 거고요. 자, 의미, 정주 환경의 의미입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인간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생존 환경.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존 환경이니까 일단 떠오르는 건 그거지. 그렇지. 빛이 너무 뜨거워. 물이 부족해. 혹은 너무 추워. 이런 것들. 자연 환경이 일단 포함되고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문 환경도 여기는 포함된다. 그렇구나. 인문 환경이랑은 뭐 종교, 뭐 제도 이런 것들을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경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정주 환경인데 그 정주 환경은 질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어떤 것들이 질 높은 정주 환경이냐? 첫 번째는요, 일단 안락한 주거 환경입니다. 국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최소한의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주거 생활은 보장되어야 되겠죠. 우리 인권할 때 또 배울 겁니다. 주거권.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의 형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는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바로 교육과 의료예요. 교육과 의료. 국민들에게 일정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의료 혜택. 각종 학교나 병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프리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없고요.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구호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때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이를 위한 비용도 많은 비중이 있고요. 또 하나, 의료 혜택에 대한 거.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의 더러운 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진 않게 하자. 어린아이들이. 정수기가 안 되면 정수할 수 있는 작은 물종이부터 그러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통복지 문화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리한 삶을 위한 교통과 통신시설의 확충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환경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복지 시설을 확충한다면 보다 질 높은 정주 환경도 가능할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입니다. 생태 환경. 이번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숲속의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고요. 폭신폭신한 흙길도 밟아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첨가된다면 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중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다 빨간색 별표 할 거냐면, 어디에다 할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 근데 어떤 경제적 안정이냐면,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아하, 최소한의 그리고 행복을 달성시킬 수 있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경제적 안정이라는 거죠.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생계 유지에 급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삶의 여유를 갖거나 혹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또 기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모습을 보고 여기는 아프리카니까 행복하겠구나, 사파리가 있으니까 행복하겠구나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당장의 목숨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렇죠? 자, 의 가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또 질 높은 교육과 건강 관리가 가능할 거고요.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보장되고 또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 잡히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잠깐. 여러분 경제적 안정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푸시면 뭐도 나오냐면요. 경제 성장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약간만 좀 정리하고 좀 갈게요, 여러분들. 경제 안정, 경제 성장. 먼저 경제 성장은요, 양적 개념에 가까워요. 양적 개념. 쉽게 말하면 경제가 성장해서 GDP, 국내 총생산이 더 커지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빵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빵의 크기가 크면, 빵의 크기가 커지면 좋지. 먹을 빵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 안정 개념은요, 이 경제적인 성장, 양적 개념을 포함하고요, 질적 개념도 담겨 있어요. 다시요. 경제적인 성장을 포함한 질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하면 경제 성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건 질적인 측면에서의 안정도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 빵이 커지는 걸 의미한다면 경제적 안정은 그 빵이 건강하고 사람에게도 도움되는 걸 말하죠. 경제 성장이 나라의 부가 커지는 걸 말한다면 경제적 안정은 나라의 부도 크지만 불평등도 줄어들고 의미 있는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경제 안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공정하게 불평등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좀 구별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밑에 나와 있는 표 내용 볼게요. 자, 경제적 안정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갑니다. 먼저 고용 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저임금의 보장입니다. 최저임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나온 삶의 질을 위한 경제적 안정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복지의 확충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닥칠 수 있잖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플 수 있어요. 질병. 다칠 수 있어요.
사고, 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직, 그리고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두고 있죠.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 안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경제 성장은 그냥 빵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안정은 뭐라고요? 그렇지. 건강한 빵이 많아지는 겁니다. 불평등의 해소는요, 단순히 경제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 질적인 개념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TV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좋은 텔레비전 갖고 있고 해외여행 나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이럴 때 느끼는 박탈감이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세히 살펴보게 나온 내용인데요.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합니다. 유항산이 뭡니까? 항산, 그렇죠.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항심, 변치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요. 유항산,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유항심, 변치 않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맹자에게 물어봤을 때 답한 맹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고 하고 싶으면 먹을 것이 충분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라고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곳간이라는 건 곡식 창고를 말하죠. 그러니까 곡식 창고에 곡식이 그득그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 인심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감도 느껴진다는 거죠.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게 나왔어. 민주주의가 나왔어. 민주주의. 민주주의, 오케이.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빨간색 별표 뭐야? 시민참여야. 민주주의 하면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민주, 그죠?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나온 테마는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행복을 높일 거래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성 당연한 거죠.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누리기 어렵고요. 만족이나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요.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요. 국민의 의사가 또 정책으로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때 시민들이 뭘 느낀다고요? 만족감. 뭘 느낀다고요? 행복을 느낀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선생님이 혼자서 맘대로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정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끼리 토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것 중에서 뭐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학급의 일을 결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커지거든요. 왜?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끌고 나갈 때 행복감이 더 커지거든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들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민주적 제도들이 있어요.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들인데 첫 번째는 의회 제도네요. 의회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생각하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법을 제정하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법을 못 만드니까 대표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보내준 겁니다. 의회제도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복수정당제도라고 나왔어. 복수정당제도. 정당이 단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 이걸 복수정당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복수정당제도가 민주주의의 특징일까요? 그렇죠. 아이 똑똑하다. 그렇죠. 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향점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길 바라겠죠? 그걸 정당을 통해 하는 거죠. 정당이 여러 개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정당 제도는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중요한 제도가 돼요. 세 번째는요, 권력분립제도입니다. 권력분립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뭐죠? 그렇지.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로 권력을 나눠 놓은 게 이유가 뭐죠? 그렇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럼 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게 할까요? 권력분립제도를 왜 할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들이 민주주의를 달성시키는 제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입니다. 참여 중심이다. 우리 계속해서 참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사회에서 이 정치 파트에서 참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고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치 참여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정치 참여는 예입니다. 바로 선거나 국민투표예요. 뭐라고요? 선거나 국민투표.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말하는 거고요. 국민투표는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말합니다. 표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예요. 두 번째는요, 직접 참여해서 내가 직접 후보자가 돼서 나라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언론 매체에 투고할 수도 있고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집단적인 참여라고 되어 있네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정당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무슨 당,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익집단은 뭐냐면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직업끼리 모여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들어봤죠? 그죠? 변호사들끼리, 약사들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통해서 정치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 환경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성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 시민단체 활동도 가능하겠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정치에 참여하는 걸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4가지 중에 3가지를 한 겁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질 높은 정주 환경. 좋아요. 두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민주주의?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이래요. 자, 빨간색 밑줄 별표 어디로 갈까요? 도덕적 실천, 그 다음 성찰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민주주의. 마지막의 조건은요, 바로 도덕적 실천과 성찰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도덕적 실천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워낙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잘 산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연봉 많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을 추구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합의하고, 그렇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다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도덕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도덕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성찰은 왜 필요할까요? 성찰이라는 것,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만 먹으면 어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고요. 어른은요,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 진정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덕적 실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요, 이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 역지사지야,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야. 뭐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지. 그것이 바로 배려고 공동체 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학급에서 반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 떠올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롭게 공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역지사지라고요. 이게 바로 도덕적 실천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을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반에서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 친구들과 친구의 입장에 서봤는지, 선생님의 입장에 서봤는지, 그거 했다면 도덕적 실천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죠.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려면요, 우리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공감. 그렇죠? 공감이 있어야 배려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사회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뭔가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행복감은 더 커질 거예요. 저 선생님이 2단원에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지만 확실하답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 요렇게 4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 뭐였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인 안정. 세 번째 뭐였습니까? 시민 참여 활성화된 민주주의. 마지막으로는요,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었습니다. 우리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기 2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